셋. 안녕하세요. 긴급 편성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그로 한번 끌어봤고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저는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이게 잘 돼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는 이제 미술 취미로 하고, 이제 옷가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자주 또 이게 좀 빨리 찍게 된 건 또 최단 그거네요. 이게.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큰일이 상황이다 보니까 안 모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시국이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요약할 것도 없죠, 사실. 뉴스, 다들, 네. 어떤 뉴스를 트셔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지금 선관위와 6월 3일에 6월 3일에 있었던 6월 4일인가? 3일? 3일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뭐 몇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쵸. 그에 따라서 투표를 6시 이후에 하거나 그쵸. 혹은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아예 하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는 넘어간 것 같은데 막 그날은 이제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이 막 확정을 하지 못한다. 다음 날까지도 막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투표 결과에 대한 거는 뭐 크게 뭐 일단 나중에 논의될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참정권이 박탈된 것인가 아니 확실한가? 만약 박탈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도 없지는 않잖아요. 물론 모두가 부정선거를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있던 그러니까 그 여론이 실제 하고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정선거 여론 때문에 사실 투표용지를 보수적으로 뽑은 거예요. 선관위에서. 아 그런 해명을 했나요? 아니 원래 그래가지고 남으면 처리가 곤란하니까 네네 그게 또 다른 표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그렇구나. 보수적으로 뽑아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해명선에서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일이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무튼 그런 식의 말을 했나요? 그 청문회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담화에서 몰라요 아마도? 처치가 많으면은 너무 그런 네, 딱 맞추려고 했다. 아니 원래는 그게 이제 투표용지가 남아돌아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투표용지가 너무 남아돌 때마다 관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니까? 부정선거를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식의 어떤 음모론에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 이제 투표용지를 보수적으로 뽑았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뽑았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수 강세 지역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아마 전부 다 보수 강세 지역은 아닌 듯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쭉 팔로우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게 이제 67곳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곳이 보수 우세 지역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거를 봐서는 사실 불리한 것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 아마 전부는 아닐 확률이 높다. 네. 네. 그 전부이면 너무 명백해지는 거 아닌가요? 무언가 그 정도의 경향은? 그쵸. 근데 네. 어쨌든 그 전부가 아니라도 그런 어떤 경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플랫폼 미디어가 중요하게 상용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현대 정치에서 플랫폼 미디어는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이야기되고 유리해 놓을 수 없는 무언가긴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었죠. 뭐 이제 지금의 정권이 되게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네. 정책상? 근데 그 이번에 배급견이라고 이렇게 하죠. 비하하면 비하하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되게 온상이 된 어떤 지역구 있잖아요. 잠실 쪽이 거기는 상당히 그 경제 수준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파.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투표권까지 안 준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거는 재밌네요. 저는 어쨌든 배급견이기 때문에 받으셨나요? 저 거기까지요? 네, 고유가 지원금도 받긴 했어요. 저도 어쨌든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한 일이라고 그 날부터 느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확한 예시는 아니겠는데 이걸 막 이런 댓글이 많잖아요. 수능이라고 생각해봐라. 근데 수능인데 시험지가 없어서 누가 9시에 땡 했을 때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파장도 엄청 날 것 같거든요. 엄청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전 그것보다 더 큰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수능을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가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참정권이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어떤 헌법상으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호들갑들이 있죠. 이제 어떤 이대남 사이트를 통해서는 약간 뭐 헌법이다, 헌법. 아니 시국 971 네. 뭐 64 뭐 나라가 뒤집힌 뭐 것처럼 개지랄 진짜. 연병을 하는 그런 진지함이 우습기도 하지만 진지한 일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선을 게 잘 타시네요. 재밌는 게 대학생들이 어쨌든 대자보를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대학 기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소년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년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과 유리되어 있고 학생이라는 신분에 조금 더 오름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위치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대학교들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상 모든데요. 네, 거의.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예술계통 대학이나 또는 이제 트위터 아니면 이제 좌편향 미디어나 좌편향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참정권 논란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더 큰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사실 말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확장시키는. 네, 뭐 근데 되게 중요한 논의예요. 더 큰 참정권이란 건 뭘까?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 어떤 여러 일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참정권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이 되느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여러 이제 대자보들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저도 되게 다 읽어보고 봤는데 이게 조금 비하할 수 있지만 조금 보면은 좀 학력이 좋지 않은 대학일수록 좀 AI가 쓴 티가 좀 많이 나고요. 순기능일 수도 있겠네. 모르겠어요. AI가 순기능.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성명문들을 심심해서 한 30개 정도 다 다운을 받아서 넣어봤나요? 넣어봤어요. AI가 재밌는- 썼을 확률이나 동일인이 썼을 확률로 한번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서울대 고려대 빼고는 동일인이 썼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진짜로? 왜냐면은 그 어떤 논리 전개 과정이 다 너무 유사하고 어휘가 같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네네. 어떤 투가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클라우드 다 돌려봤는데 거의 다 90% 그러니까 재밌네요. 좀 좋지 않은 학교들 어쨌든 뭐 이런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 대자보들을 올리는 거는 되게 좋으면서도 뭔가 그 펜코라고 하는 그 날라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실시간을 나르면서 이렇게 드디어 올렸네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썩 그래, 너 반갑지 지나가. 않았어요. 너 올렸구나. 근데 아직도 동덕은 안 올리네. 근데 아직도 예술계통 그쵸. 새로운 공격이 되는 거죠. 네네. 저도 어쨌든 홍대도 안 올렸다고 하지 않았나? 올렸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는 대부분은 올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은 진보 성향이 좀 더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거를 보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한번 읽혀봤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통과 의뢰처럼 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너 올렸네 하고 이런 것도 자격 검증에 대한 그게 되고 또 저는 비슷한 부분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막 좌파 인사들 이 반대 상황에 네, 이야기 안 하냐. 발언하던 애들 연예인이니까. 어디 갔냐라고 계속 찾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전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발언을 강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그런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번 회차에서 2030들 좀 많이 깠지만 남자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 2030 남성들의 큰 특성은 민주당을 뽑지 않는다가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내 바로 윗세대, 내 바로 앞세대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정상성들 있잖아요. 서울에 열심히 일을 맨날 나열되는 내용들 있죠. 뭐 네, 80년대생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박탈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박탈당한 이유가 민주당의 어떤 여러 정치적 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죠. 왜냐면은 뭐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소외되었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소외되었다는 이대남들이- 말이 맞는지는 이대남들이? 모르겠는데 2030 남성들이 소외되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상성이라는 것을 취하는 게 원래는 정상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무언가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정상성이라는 거는 바로 윗세대들이 취득했던 손쉽게 취득했던 정상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가지기 빡세죠. 어려운 어떤 사치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트위터를 되게 많이 보는데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정상성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어떤 자신들을 되게 긍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정상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네. 정상성을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식이고 어떤 논리, 어떤 이 토대 위에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물론 조금 더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의 그분들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질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것들을 아사 같다. 다 앗아갔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민주당을 뽑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가. 어쨌든 뭐 좌편향, 민주당 좌는 아니긴 한데, 네. 제 생각. 엄밀히 말하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에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뽑지 않는다가 굉장히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2030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2030 여성들도 이번에 안 생각보다 많이 이 빨간 쪽으로 그쵸. 이렇게 뽑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정상성을 영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그 정상성이란 뭐냐? 내가 선택한 남자가 집을 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거 문제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집 사서 뭐 투기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청년 사이의 어떤 주거 문제라는 건 되게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저조차 그런 것 같아요. 응. 네. 그게 엄청 큰 압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주거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쵸. 장기적으로. 네, 왜냐면 내 몸 보전을 네. 위한 어떤 네. 가장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2030 남성들이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의와 공정. 물론 그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냐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저도 막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어떤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신 게 이제 서바이벌리스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생존주의자. 이대남의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그게 살기 위한 어떤 선택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육체적 보존이라기보다는 실존주의적 네.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미대를 나왔으니까 저희는 과가 이제 10대 1입니다. 성비가. 근데 이제 여자가 10이겠죠? 네. 근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제 너 이제 뭐 할 거야? 꿈이 뭐야? 물어보면은 여자들은 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 남자가 4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압박감이 있지 않았어요. 아, 미래에 대해서. 네. 근데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어쨌든 2030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너무 명확하게 있죠. 저도 가지고 있고 당신도 가지고 있을 거고. 네. 이게 재생산되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 한국의 20대 남자들의 사이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엄청 중요한 환경이 군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군대에 가면은
많이 하는 말이거든. 뭐 하다 왔어? 라는 말도 많이 하고 저녁하면 뭐 하지란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많이 그죠. 생각하게 되는 나를 예.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예, 장면. 그리고 그거를 서로도 나누면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음.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그걸 이제 체화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 근데 그것보다도 네. 그냥 어렸을 때의 어떤 이 토대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더 그 전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세계관이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여성분들은 물론 다른 방식의 어떤 폭력이나 어떤 안전하지 않으면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은 어떤 뭐 돈을 벌거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위험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게 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나누기보단 이제 자취를 하는 남자들.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자취를 하는 사람과 이제 본가가 서울이거나 캥거루? 캥거루족들과의 사고방식이 대단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자취하는 사람들이 엄청 더 대단하고 그들을 뭐 이렇게 옹호하려다기보다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한 분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여 직원분이셨어. 저랑 또래긴 해요. 한 2살 위신데 거의 뭐 여름 휴가 때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이제 분기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밥 먹다 보면. 근데 저는 여행을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여유도 되게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애써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돼. 근데 저는 여유가 안 생긴다. 시간이든 돈이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냐 여행비를 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리가 이격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같은 분이 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갑자기 부모님이랑 싸웠대요. 어머니랑. 왜 싸웠냐니까 갑자기 여행비를 엠빵을 하자 했다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서운하다라고 하면서 엄마랑 싸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웃겼어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과 이제 당연하게 흘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낙차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과 후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 차이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피부로 느꼈죠.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같은 시간선에 살아도 그리고 그 사람 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거고. 그쵸. 또 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하게 되는 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시위하고 그거를 둘러싼 어떤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위 어떻게 보셨어요? 올림픽공원? 올공? 네, 근데 거기가 주 집결지가 된 거는 그 투표소 근처여서인가요? 그랬나? 저 사실 잘 그렇게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그 위치. 아니 저도 사실 거기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냥 그 주위를 둘러싼 이야기들에 더 관심이 있는 편이라. 제가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저가 이번 시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건 제 기억엔 그동안 없었던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위가 어떤 걸로 변질되지 않도록 되게 커뮤니티 상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너무 그 음모론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는 참정권 그런 걸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시위 외적인 어떤 또 밖에서의 어떤 투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진실성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심스럽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시위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누구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걸 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위라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진보 성향을 가진 거기에 사람들이 전유물처럼 하는, 보이니까. 예, 그런 어떤 전유물이기도 하고 어떤 되게 우악스러운 무언가처럼 인식을 하고 그쵸. 있다는 저도 약간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임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그들이 그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들을 또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자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인들 오고 뭐 이런 것도 싫어하고 뭐 이준석이든 뭐 전환길이든 이런 사람 오는 거 다 네. 거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제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 뭔가 정의나 어떤 순수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근데 결국 시위는 어떤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니 인물이든 아니면 무조건 사실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없네요, 사실은 그 피겨가. 네, 근데 사실 다른 어떤 이전에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시위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시위에 나가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전문 시위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시위라는 것들이 사실 순수한 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목소리 내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 돈 받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고 시위는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주장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위는 조심스러운 거구나. 네, 자신들의 시위는 되게 진실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되게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깃발을 들 때 뭐 이제 다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진보 성향 시위랑 되게 다른 점들. 그렇게 봤을 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위터에서는 X에서는 그런 이제 걔네들이 막 태극기를 가지고 흔드는 걸 보고 올림픽공원에서 얘네도 시위 되고 해보고 싶었나 보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 자체도 또 되게 웃겨요. 아니 해보고 싶었겠냐? 그리고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극기를 하는데 그 진보 성향 트위터 성향 하시는 분들은 뭐 전국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합 뭐 감자튀김 연합 이러면서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 비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어떤 사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모인 어떤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트위터의 유머 코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자기들끼리 깃발을 만들어서 흔드는 게 되게 유행이라기보다 시위의 방식이었어요. 맞아요. 그 탄핵 시위 때도 많이 웃기게 만들고 이세계물 만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부러워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부러워했나봐 이러면서 막 무슨 시위를 이렇게 누가 이제 시위 구호품 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거기 핫팩이 있다고 얘네 시위 안 해봐서 겨울이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때 큰 효용감을 느낀 거예요. 탄핵 시위 때 겨울에. 그러니까 얘네 이거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핫팩도 그냥 막 보내놨네. 막 이러면서 막 비웃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그거는 근데 별로 뭐 그러니까 항상 있던 그냥 저는 트위터나 팸프나 그렇게 막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그들의 어떤 유머 코드 같은 이런. 네네 코드나 꾸준. 네 그냥 저는 동족 혐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클립 하나 본 게 이준석이 갔는데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준석도 또 웃긴 게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묻은 거. 이준석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어떤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너는 엄마 화교잖아.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잖아요.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저도 처음 듣는데 무슨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머니가.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중국이나 어떤 화교분들을 그렇게 이제 배척하는 방식들이 지금 계속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경찰한테도 권능승용 대라 너 화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변질되어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물론 저는 그 돌리려고 하는 그 방식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 순수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들의 사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어떤 뭐 전환기를 배척하고 미국기를 내리려고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성관이가 관리에 부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용납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위에 대한 어떤 그 메타적인 메타? 그런 공격들이 오히려 있는 느낌이네요. 논의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어떤 일이 있든 내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이 어떤 의견과 같다고 해서 내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내 의견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술계통이나 예술계통 대학에서는 우리는 참정권을 더 큰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를 더 큰 어떤 아젠다로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 동조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는데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시선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동조하는 게 불편한 게 어느 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자부를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데자부라기보다 어떤 선언문? 어쨌든 그거를 이제 내는 거를 다른 학교들이랑 예술계통 학교랑 똑같이 내면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일하게 가져가는 의견이 그 2030 남성의 주류 의견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의견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2030 남성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더 큰 참정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태가 우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저는 진짜 좀 뭐 가감 없이 말하고자 하면은 뭔가 연애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싸우고 있어, 딴 걸로. 근데 갑자기 다른 걸 끌고 다른 걸 끌고 와서 더 갑자기 큰 시야로 갑자기 혼자서 그렇죠. 차원을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요한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한 거를 계속 보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택틱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런 어떤 독트린이죠.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우 더러워, 이거 이대남 묻은 거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얘네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힘을 실을 수 없다, 뭐 이런 느낌. 면이 안 선다는 게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게 있죠. 그 어떤 대중과 자신을 이격시키면서 자신들을 조금 더 우월한 어떤 개체로 이렇게 인식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이 강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좀 왜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근데 저희 얘기한 것 중에 저 또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시위라는 건 어떤 뭐 인물, 그리고 말을 끝까지 안 하셨죠. 뭔가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려 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물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게 산 쉽게 사람한테 결집할 수 에너지가 모이고 시선이 가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스피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또 그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 전한길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안티 에너지가 있죠. 그게 이제 그 시위대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보 성향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 2030 남자들 아니면 보수 윤호개인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흠집 또는 어떤 얼룩도를 보고 이야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한국은 어쨌든 교회가 많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보수주의에. 그러니까 뭐 주님은 하나네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막 비웃는다던가. 근데 또 다른 반대로는 또 예를 들면 이제 동덕대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했을 때 이 동덕대학교 이 초대
이그 석상이 그 조각상에 동상에 이렇게 해놓은 거 그분은 되게 여권을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누구보다 한 분인데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차단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우편향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우파 성향이 더 강한 어떤 집단이라고 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가 저는 좌편향이지만 이 우편향 사회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편향 사회 이 안에서 좌편향이든 아니면 이제 진보 정치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 전체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나 전체 사회에 대한 것과의 어떤 소통이 없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제가 옛날에 트위터에서 전 트위터를 되게 자주 보는데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말이 뭐냐면 이대남은 바퀴벌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퀴벌레 같다는 게 보면은 그냥 바퀴벌레가 두려운 이유는 바퀴벌레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예측이 안 돼서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두렵거든요. 바퀴벌레. 근데 그것 때문에 이대남이 자신은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멋진 말이나 좋은 단어 어떤 미사역으로 꾸몄을 뿐이지 이대남들이 진보주의나 아니면 이제 트위터나 페미니즘을 이렇게 욕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쵸. 응.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돼 있다. 대화가 단절돼 있고 대화할 필요도 못 느끼고 저는 굳이 따지면은 대화할 필요를 느끼고 대화를 먼저 걸어야 되는 주체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복지 정책을 하듯이 뭔가 이렇게 햇볕 정책처럼 응. 그들을 뭔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듯 그러니까 학문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대중과 유리돼서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러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철학자. 네. 많이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에는 시위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속해서 대중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어떤 주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의 그거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는 거죠. 대중이 그렇게 방치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게 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대남이나 얘네들을 저도 싫어요. 꼴 보기 싫고 막 연병 떠는 것들 보면 진짜 그래도 계속해서 규명하려고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는 어느 정도는 우편향 사회이고 그리고 이들의 박탈감이나 소외감도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눈 돌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의 박탈감이 어느 토대 위에서는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박탈감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어떤 박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차별을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특히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어떤 삶 그러니까 내가 내 몸 하나 보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는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2030 남성들이 가장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웬만하면 주식 얘기들로 꽉 차죠 커뮤니티가. 네, 평소에 거기에 관련된 밈과. 네, 그쵸. 주식이나 집값이나. 근데 여기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차별받고 누가 더 열악한지를 대결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이 느끼는 그거는 실제적인 공포잖아요. 그쵸. 이제 뭐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싫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제일 큰 똥볼은 그 어떤 부정선거든 아니면 음모론이든 아니면 뭐든 어떤 그 2030 남성들을 정치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전 제일 큰 똥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봤어요. 스토리 같은 데서 어떤 분이 올린 건데 윤호개인,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힘을 준서 구탄한다. 좌파에서 선관위 하는 비판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근데 저는 그게 내란 세력에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적어도 시위가 한지 하루가 조금 넘었는데 시위를 시작한 지
근데 계속해서 내란이든 윤어게인이든 뭐 잘 그런 참아내고 어떤, 있다. 네, 부정선거라든지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그 하수구를 막아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자정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자정작.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그 잠실 투표소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그 뭐라 하죠?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 여기서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러니를 본 게 이제 그 계엄 당시에도 계엄군이 어떤 실질적인 그 어떤 시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권력이 또 위해를 가하는 게 일어나는 게 참 이 역사가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서 좀 존나 호들갑 떠네? 라는 생각?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펀치를 갈긴 경찰관 어디다 갈겼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제일 유명한 영상 그 네네네. 빨간 벽돌인데 이렇게 코너에 막 맞아요. 누워 있는 사람 같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리고. 네, 옆에 서 있고. 근데 그리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누가 누워서 네, 피가 있어. 젊은 분.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걔한테 맞아서 피가 난 게 아닌데 어디 이렇게 박으셨을 뭔가 때. 되게 모호하게 이렇게 그쵸. 겹쳐져가지고 사실 그 진보 성향 시위에서는 어떤 공권력과 충돌이든 뭐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를 그쵸. 들면은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똥 던졌잖아요. 네. 그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퀴어나 이런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큰 폭력인데요. 네. 꼴랑 그거 맞았다고 뭐 지랄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게 저번에도 얘기하셨는데 정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문제죠. 예, 근데 지금의 세태는 뭔가 이제 뭐 반올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렇게 너무 쉽게 극단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애매한 부분가 중요한 건데, 때렸어? 그러면은 이제 모든 그동안의 폭력을랑 동일시하면서 순식간에 그렇게 비약을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그 제대로 된 논의를 방해하기도 하고. 맞죠.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진보 성향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느껴야 할 거는 점점 어리면 어릴수록 보수 성향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어떤 지표는 유의미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니 그 10대, 그러니까 저 10대 때도 생각해보면은 대단히 그 우파적이에요. 남자 학생들은. 근데 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았나? 맞아. 무슨 여러분 충격받으실 수도 있지만 무슨 일배 같은 거를 하는 게 되게 일배 단어를 이야기하고 이런 게 되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아니 그냥 그 나이대에서? 그쵸.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린애들? 네. 어린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막 로블록스에서 윤어게인 시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해.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진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내 삶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 꽤 많아요. 그쵸. 네. 위선이 아닌 이상. 네, 그쵸. 근데 사실 내 삶에서 포기할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진보 성향을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쵸. 아이들이에요. 포기는커녕. 그리고 태어났는데 좆됐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는 어렸을 때는 그쵸. 꿈이라도 꿀 수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윗세대가 이랬고 네. 우리 아빠가 이랬고 네. 나도 이제 이럴 거고. 네. 근데 걔네들은 그것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 안에서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절망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유가 없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그 분포적으로. 네. 저는 또 이제 어린 사람들 얘기하니까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아까 참정권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잖아요. 성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인일 필요가 있을까? 있죠.
그 뭐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국 사회의 특성상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걔네들 정치에 대해서 정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뭐 찌째명, 뭐 윤두창,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미디어에서 접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올바른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라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알코올을 먹든 담배를 피든 또 이런 것들이 그 딱 성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기준을 가져간다? 네, 물론 유명무실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뭔가 뭐 태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뭐 성인이 됐을 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다 않죠.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 느낌인 거죠. 뭔가 10대까지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7, 80대 노인한테 투표권을 뺏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국평호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국평호가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국민의 평균은 5등급이라고. 띵언이죠, 띵언.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대중적인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야. 네, 이 나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토대에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질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깔고 있어야 되는 토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토대들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여기려고 하거나 그걸 많이 배제시키려는 시도들이 되게 위험하죠. 오히려 위험하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걔네는 정상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뭐 규정을 한다든지. 네네네. 진보 정치는 무조건 망하고요. 진보 정치가 망해온 역사도 너무나도 길지만 어쨌든 이 탄핵 집회나 어떤 뭐 민주당 쪽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을 가졌다고 믿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 계엄 딱 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민주당이랑 저기 새누리당이었나요? 이름이 뭐지 지금? 국힘이랑 민주당 어디 살고 계신 겁니까? 민주당이랑 같이 그 금투세 그 상위 1%한테 매기던 거 없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코스피가 오르면은 이제 그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놓고 지금 말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이 체제에서 이 한 그 민주당도 뭐 진보 세력이거나 아니면 좌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쵸. 왜 근데 우리나라는 우로 치우쳤나 생각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북한의 존재가 좀 크겠죠? 안보 그게? 저는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존재. 근데 요새는 좀 희미해 보이긴 한데 워낙 우리나라가 혼란하니까. 맞아요. 예.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제일 큰 거는 이제 민주당을 뽑기 싫다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배트맨이야. 배트맨이라기보다 내가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 뭐를 훔쳤어요. 훔치다 걸렸어요. 충격 받죠. 네. 근데 제가 평소에 약간 일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뭘 훔치다 걸렸어요. 충격 받아요? 그렇구나. 또 했네? 이렇게 되겠죠. 이 새끼 또 그랬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그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 쪽에서 이렇게 위시하는 어떤 이 이념 관념 자체는 좀 무결해 보이는. 그쵸. 무결하고 어떠한 순수함인데 네. 사실 그런 어떤 패단이 너무 많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또 어젠가 또 그 매불쇼에서 탱크 봐라? 하나가 탱크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장난합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왜 또 장작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랑 뭐라 했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 몽둥이로 맞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상을 알 거 아니에요, 걔네는. 어떤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못 참나?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는 건가?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대남이 너무 눈에 가시인 거죠. 네, 너무 득세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꼼수다 또는 뭐 김어준 씨가 참여하는 방송이나 그쪽 세력의 방송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틀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 방송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저 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요. 왜요? 말들이 너무 천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몰라요. 뭐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세대의 감성인 것처럼 네.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도 그분들 어떤 클립이 생각나는 게 김희성 배우가 대동한 어떤 매불쇼 에피소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재밌게 본 걸 얘기를 하는데 이동진 평론가 얘기가 나와.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뭐 5점 준 거는 별 재미가 없어. 막 김희성 씨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되게 약간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엄청 그래요. 막 그래서 되게 천박해요. 뭐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물들이나 뭐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한 인물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천박하게. 근데 저는 당연히 이동진이 5점 준 영화를 안 좋아하는 건 권리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라는 거가 되게 좀 불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저열한 방식들이 많죠.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모습들에 되게 뒤돌아선 사람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찍이니 하면서 개지랄 떠는 이 스토리에다가 정치 성향 드러내면서 물론 이제 드러내는 건 자유지만 누가 맞니 저게 맞니 이러면서 개지랄 떠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하세요. 아 진짜로. 네. 막 누구는 이제 태극기 집회하는 거 공유하고 누구는 이거는 뭐 이래서 저열하다 이 집회는 이래서 별로다 뭐 여러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2030 남성들이 어쨌든 뭐 윤석열이 하야한 이유에 비어있는 어떤 표상에 기대려는 거를 이렇게 그만둬라. 아무리 미사여구들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어떠한 것도 다 너무 저열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저열 이런 말을 많이 쓰시네요 오늘. 너무 저급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묻으면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쨌든 내 어떤 실존 행위와 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너무 저는 사실 뭐 태극기 집회 올리는 사람한테도 가서 아니야 나 태극기 집회를 올리는 것 자체는 그냥 자신의 성향을 그냥 드러내는 수준이라 생각을 하는데 걷다 올리면서 이거는 좌우를 좌우를 떠나 떠나서 상식이 뭐 일단 개질하는 것도 좀 보기 싫고요. 왜냐하면 그 허용으로 상식에 대해서 보이잖아요.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그러면 더 큰 상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걸어보고 싶고 뭐 또는 이제 이제서야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쵸. 이거를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너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권력이나 또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냐? 라는 걸 이야기해보고 싶죠. 또는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어떤 집회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우스워하면서 놀리면서 하는 어떤 진보 성향 사람들도 보면서 아니 씨발 니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저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서 왜 그들의 세계관은 저열하고 너희들의 세계관은 저열하지 않다고 믿는 거냐.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비껴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준다는 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노만 드러내는 게 무슨 막 분노나 막 담배자를 막 올려요. 막 담배 피우고 있는 자를 올려. 어쩌라고 그냥 펴 담배 피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저희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좀 꼴보기 싫어요. 딴 건데 좀 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막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해도 안 하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 안 했어요. 그니까요. 하기 싫어서.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투표지가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의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저한테 아 근데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다라는 바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 게 자기는 뭐 술 먹다가도 누가 그런 얘기를 뭐 토씨만 꺼내도 너무 싫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이런 반응도 조금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뭐 내가 이 사람이랑 진영이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얘기를 왜 하냐로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이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더 이 정치라는 게 자신의 어떤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껴요. 더 밀접하다? 많이. 네, 더 많이 밀접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피해를 주는지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의 삶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라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활이 네, 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충돌되는 일 자체가 내 삶과 너 삶이 충돌하는 거라고 느끼는 게 피로할 수 있다? 그렇게? 필요할 수 있다보다는 피로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다보다는 그러니까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대화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그렇죠. 상호 존중 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까? 서로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 그런 식이라고 느끼지만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 완벽한 상호 존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부모님께 받을 게 있어서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이런 어떤 성향이 적어서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긴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일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고 먼저 대화를 걸거나 먼저 그들이 조금 더 진정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은 저는 진보 성향 쪽 사람이라 생각해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제 그 얘기 해볼까요? 걔가 부정선거 썰이요? 네. 제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상황에 제가 직접 놓인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선서 한번 해주세요. 진실만은. 선서. 저는 진실만. 저 땡땡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하늘을 우러러 한치 거짓이 없음을 엄숙하게 선서하는 바입니다. 진짜입니다. 또 재밌는 게 이 사건은 이 선관위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아니 뭐 사건은 뭐 동시에 일어났지만 그쵸. 이렇게 제가 몰랐죠. 모르는 모를 상태였고 맞아요. 전 그 상태로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재밌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본투표를 했어요. 6월 3일이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북구에 있는 모 투표소를 갔는데 집 근처예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는. 별로 제가 한 5시 막 이렇게 가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있진 않았어요. 거기는. 왜냐면 제가 더 늦게 가고 싶었는데 더 늦게 가면은 막 기다리다가 못 하게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빨리 갔어요. 5시로. 원래 더 안 가고 싶었거든요. 갔는데 몇 명 한 3명 기다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처음에 이제 신분증 확인하시는 분들은 진짜 선관위 직원분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알바로 보이시는데 이게 제 편견이 그때 생겼는데 너무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아주머니 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원래 선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할줌마가 많았어요. 심지어. 맞아요. 근데 제가 투표지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 지방선거가. 2번에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한 번이 이제 3장이고 뭐 하나가 3장 뭐 이런 수준이었어. 한 번 넣고 와서 또 받아서 또 넣고. 좀 갔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게 붙어있는 약간 이 뭐라 하죠? 이 절취선 같은 게 뜯어지면서 이렇게 줘요. 왜냐면 그게 붙어있으면 이건 이제 유효한 투표지가 아니겠죠. 주는 순간 뜯어서 주죠. 그래서 근데 3장이나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이제 그 기표 거기로 가면서 봤죠. 근데 똑같은 투표지가 2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즉 제가 그걸 그대로 그냥 갖고 가서 똑같이 2개를 찍고 내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했으면은 2 사람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쵸. 제가 어떤 사람한테 2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연히 한 표지만 이번에 실제 뭐 충남 거기서도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실제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큰 일이라고 좀 느꼈죠. 그렇죠. 투표가 분배가 저한테 되고. 왔지만. 그래서 제가 서서 이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할준마 분이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전 그것도 좀 짜증났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저기다 돌려주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어버버해서 그냥 돌려줬죠. 네. 그리고 와서 넣고 두 번째 투표지 받고 넣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넣는데 거기 앉아 계신 그 투표함에 앉아 계신 할준마가 그냥 쇼츠를 보고 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함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쇼츠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 대충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게 좀 대충대충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오면서 이제 아빠한테 그냥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말했다. 나 방금 투표지 2개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어 아무도. 이거 첨부해주세요. 카톡? 네, 했어. 근데 한 저녁쯤에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왜 이러니까 야 너 그거 두 장 그거냐고. 이래서 2장 왔다 했는데 지금 성관이 막 난리 났다는 거야. 그 지금 너같이 뭐 2장 준 사례가 많나 보다고. 무슨 잠실은 투표지가 부족한가 보다. 그때는 그게 다 파악이 안 됐을 때인가? 네, 없었어요. 그게 저도 몰랐어. 막 집에서 딴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전화 와서 투표지가 부족하다고 했다는 거야, 잠실에서. 그래서 그럼 그냥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50명 있으면 50개 부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것도 뭔가 대단히 문제라고 삼으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 정도가 그냥 이게 사실은 투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지 받고 넣는 일인데 투표지를 주는 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 좋죠.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재명이 형이 네. 이제 선관위는 이제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강하게? 그냥 그쵸. 뭐 근본 수준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뉘앙스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몇 시간 전에 지금 기준으로.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선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선관위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조직의 특성상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비리가 일어나기가 쉬웠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방송 시작 전에도 찾아봤지만 뭐 저도 따로 아는 거는 막 그런 거? 그 해외 연수를 33 투표 꼴랑 투표하는데 뭔 33번씩은 필요합니까? 그리고 몰디브로 가고 이런 경향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디브가 그 선거 뭐 선진국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는 그거죠. 이 공무원의 그 뭐죠? 일탈? 일탈이라기보다는 그 보통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공무원들 다 그냥 눈 감고 다 접대? 이런 거 하잖아요. 접대? 아니요 그냥 어쨌든 뭐 공무원들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만금 잼벌 때도 그랬고 잼벌이가 아니라도 일본 공무원분들도 어떤 연수 이런 거를 목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우리들 현실에서 사이에서 벌어지죠. 네 실시하는. 네.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도 이제 그에 맞는 책임을 지라고 할 수밖에 없긴 하죠. 이게 그쵸. 불거졌으니까. 져야죠. 왜냐면 그리고 유명한 건 이거잖아요. 그 선거철이 중요한데 선관위는 그죠. 그때 뭐 단체로 왜 이렇게 휴직을 휴직을 하는 정황?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물론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선관위 인원이 몇 그쵸. 명인데 뭐 이런 늘 것도 그랬을 따져봐야 수도 있는 되지만, 거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매년 있지도 않잖아요, 선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치 빠진 군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전 그 좋아하는 말 중에 군인의 삶은 긴 시간의 권태랑 잠깐의 공포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계속 뭐 이렇게 1분, 5분 대기조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같긴 해. 그 집단 자체가. 네, 왜냐면 항상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있고 그리고 뭐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런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해이해졌던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 조직의 기강.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영부영 굴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군대 있으면은 네.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굴러가도 되나?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굴러는 갑니다. 네. 근데 성관이는 또 더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맨날 부정선거로 리스크가 있고 욕먹고 하면은 누군가 책임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저희가 저번에 스타벅스랑 이어지지만 뭐 몇 명의 그 회의함에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은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투표 용지는 회의하면서 발생한 일은 아니죠. 그냥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무능이죠. 아 회의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으면 그쵸. 네, 말을 다 믿자면은 아.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무능이고 네. 이 정도의 무능으로 참정권 같은 것들을 이 정도로 훼손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그니까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네. 들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이 뭐지? 그러니까 그니까요. 불평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대안에 대해서 상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요즘은? 네, 대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대안은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는